재활병원 복도를 걷던 의사 한소정은 환자 명단에서 낯익은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박만수, 73세. 주민번호까지 확인한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30년 전 고아원 앞에 버려지던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퇴원 심사를 앞둔 노인은 딸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고 딸은 아버지를 알아봤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창고에서 발견된 오래된 장학금 서류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발신인 없이 도착했던 그 돈이 사실은 아버지의 통장에서 나왔다는 것을, 버린 줄 알았던 아버지가 숨어서 지켜보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왜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이제 딸은 아버지의 퇴원을 결정해야 하는 의사가 되었고 두 사람은 30년 만에 마주 앉아 서로를 심판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한소정입니다. 나이는 43이에요. 이 병원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아침 회진을 돌고 환자들의 상태를 체크하고 퇴원 심사 서류를 검토하는 게 제 일상이죠. 감정을 배제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 그게 의사로서 제가 지켜온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간호사가 건넨 환자 명단을 보는 순간 모든 게 흔들렸습니다. 6인실 박만수, 73세. 허리 수술 후유증과 뇌경색으로 입원 중. 그 이름을 보자마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주민번호를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어요. 30년 전 제 호적에 아버지로 적혀 있던, 그러나 스스로 저를 지워버린 바로 그 사람이었죠. 손이 떨렸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어요. 이 환자분, 보호자는 누구예요? 가족 없으시대요. 기초생활수급자고요. 연고자 란에도 아무도 없어요. 가족이 없다고요? 저는 살아있는데 말이죠. 간호사는 계속 설명을 이어갔어요. 혼자 사시다가 집에서 넘어져서 응급실로 오셨대요. 허리 골절이 심해서 수술하고 그 뒤로 계속 여기 계세요. 벌써 6개월 넘었어요. 6개월.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명의 방문객도 없었다는 얘기였죠. 저는 차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입원 기록, 수술 기록, 재활 치료 일지. 모든 게 빈틈없이 정리되어 있었지만 보호자라는 텅 비어 있었어요. 병실로 향하는 복도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표정을 정리하고 의사의 얼굴로 돌아갔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6개의 침대가 보였고 창가 쪽 끝자리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노인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등이 굽고 머리는 하얗게 센 그야말로 평범한 70대 노인의 모습이었어요.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고 다리에는 압박 스타킹이 신겨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이름표를 확인했습니다. 박만수?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어요. 흐릿한 눈빛, 주름진 얼굴. 30년이라는 시간이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전혀 알아보지 못하더군요. 당연하죠. 제가 13살 때 본 게 마지막이었으니까요. 박만수 씨, 안녕하세요. 저는 재활의학과 한소정 의사입니다. 아,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힘이 없었어요. 기억 속 아버지는 술 냄새를 풍기며 고함을 지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눈앞의 노인은 그저 약하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컨디션은 어떠세요? 허리가 아직 많이 아프고요. 다리에 힘도 잘 안 들어가요. 혼자 걷기가 힘들어서요. 차트를 넘기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실제로는 재활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면 충분히 걸을 수 있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노인은 계속 아픈 척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행 훈련 기록을 보니까 많이 좋아지셨던데요. 아, 그게 가끔은 괜찮은데 또 가끔은 아파서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퇴원하기 싫어서 일부러 더 아픈 척하는 환자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가족분은 안 오시나요? 그 질문에 노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어요. 딸이 하나 있었는데 벌써 죽었어요. 교통사고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죽었다고요? 저는 지금 살아서 당신 앞에 서 있는데 말이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메모만 남기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빈 상담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나서야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아버지를 봤는데 그 사람은 저를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심지어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좁은 단칸방에서 살던 기억, 벽지가 곰팡이로 얼룩져 있던 그 집, 늘 술 냄새를 풍기던 아버지, 그리고 엄마가 맞는 소리가 들리던 밤들. 이 돈으로 뭘 하라는 거야? 빚은 어떻게 갚고? 엄마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이불 속에 숨어서 귀를 막았죠.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렸습니다. 닥쳐. 내가 돈 벌어올 테니까 닥치라고. 아버지의 고함, 뭔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엄마의 흐느끼는 울음. 그게 제 어린 시절의 전부였어요. 어느 날 빚쟁이들이 문을 발로 차며 들이닥쳤습니다. 저는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엄마는 제 앞을 막아섰죠. 애는 건드리지 마세요. 돈은 제가 갚을게요. 갚을 거면 진작 갚았어야지. 박만수 그 새끼 어딨어? 모르겠어요. 며칠째 집을 안 들어와요. 빚쟁이들은 집안을 뒤지다가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나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더니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소정아,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해. 처음 들어보는 사과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아버지는 정말로 사라졌습니다. 잠깐 다녀온다는 말만 남기고요. 며칠 뒤 친척 아줌마가 저를 데리러 왔어요. 소정아, 이모랑 잠깐 나가자. 엄마는요? 엄마는 나중에 만나. 일단 이모랑 가자. 버스를 타고 한참을 갔습니다. 차창 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앉아 있었죠. 버스에서 내려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건물 앞에 섰어요. 간판에는 사랑의 집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소정아, 여기서 잠깐만 있어. 여기가 어디예요? 아빠가 너를 여기 맡기래. 잠깐만 있으면 데리러 올 거야. 아줌마는 건물 안으로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나와 저를 맞았어요. 그렇게 저는 그곳에 남겨졌습니다. 아줌마는 다시 오지 않았고 아버지도 엄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났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밤 울었어요. 언제 데리러 올까? 언제 집으로 갈 수 있을까 기다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는 걸. 고아원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하나둘 입양을 가거나 위탁가정으로 떠났지만 저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계속 남아 있었어요. 16살이 되던 해 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소정아, 너 이제 위탁가정 갈 수 있어. 위탁가정은 도시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어요. 부부가 저를 맞아줬지만 따뜻한 가정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정부 지원금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관계였죠. 우리는 밥이랑 잠자리만 제공하는 거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해.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일하고 집에 가면 3시간 정도 자고 다시 학교에 갔습니다. 주말에는 신문 배달도 했어요. 돈을 모아야 했습니다. 대학에 가려면 이 지긋지긋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공부를 해야 했으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 봄 우편함에 낯선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위탁가정 아주머니가 건네주더군요. 소정아, 너한테 온 것 같은데? 봉투를 열어보니 통장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쪽지 한 장. 장학금으로 사용하세요. 매 학기 입금될 예정입니다. 발신인 이름은 없었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 5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어요. 그 돈으로 학원을 다닐 수 있었어요. 대학 입학금도 의대 등록금도 그 장학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어떤 재단이나 좋은 어른의 도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감사했죠. 세상에 아직 좋은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설마 그게 아버지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가 되었어요. 레지던트 시절에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었으니까요. 이제는 안정적인 직장이 생겼고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가족은 없지만 외롭지 않아요. 아니, 외롭지 않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과거가 한 명의 환자로 제 앞에 나타난 거예요. 병원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병원 전산 시스템에 접속했어요. 박만수의 과거 진료 기록, 주소 이동 내역, 기초생활수급 신청 기록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2005년 주소지가 경기도 어느 시골 마을로 옮겨져 있었어요. 바로 제가 고아원에 보내진 해였습니다. 그 뒤로 10년 넘게 그 주소에 있다가 5년 전쯤 다시 서울 근교로 올라왔더군요. 과거 진료 기록도 찾아봤습니다. 간헐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기록이 있었어요. 당뇨, 고혈압, 관절염, 전형적인 노인성 질환들이었죠. 재활병원의 퇴원 적정성 심사 공지가 붙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장기 입원 환자들을 정리하는 절차였어요.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환자는 퇴원 조치되고 가정으로 돌아가거나 요양시설로 이송됩니다. 박만수도 심사 대상이었어요. 당연히 제가 담당 의사로 배정됐죠. 며칠 뒤 심사회의가 열렸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사회복지사, 간호사, 병동팀장이 모였어요. 저는 자료를 펼쳐놓고 최대한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만수 환자 73세 남성입니다. 허리 수술 후 재활 치료 중이고요. 경미한 뇌경색이 있지만 일상생활은 부분적으로 가능한 상태예요. 사회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가족 지지 체계는 어떻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본인 진술로는 자녀가 사망했다고 하고요. 연고자도 없어요. 그럼 퇴원하면 갈 곳이 없다는 건가요? 네, 기초생활수급자라 경제력도 없고요. 요양병원 입소도 본인 부담금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간호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참 불쌍한 어르신이에요. 매일 병실에서 텔레비전만 보시고 말도 별로 안 하시고요. 불쌍하다고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불쌍한 노인으로 보일지 몰라도 제게는 30년 전 저를 버린 사람일 뿐이었으니까요. 회의를 마치고 병실로 향했습니다. 직접 환자 상태를 확인해야 했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만수가 침대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어요. 박만수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차트를 펼쳤습니다. 건강 상태는 많이 좋아지셨어요. 이제 혼자 화장실도 가실 수 있고요. 그래도 아직 다리에 힘이 없어서 재활은 병원이 아니라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퇴원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노인의 얼굴이 굳었어요. 퇴원이요? 정갈 데가 없는데요. 요양원이나 복지시설을 알아보셔야죠. 돈이 없어서 못 가요. 그냥 여기 좀 더 있으면 안 될까요? 애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을 위한 곳입니다. 더 이상 의학적으로 입원이 필요한 상태가 아니에요.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자식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멈칫했지만 대답했어요. 아니요, 없습니다. 자식이 있으면 이렇게 외롭지 않을 텐데. 저도 딸이 살아 있었으면 좋았을걸. 딸이 살아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지금 제 앞에 있는데 말이죠. 웃기는 소리였지만 참았습니다. 짧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언제 돌아가셨어요? 20년 됐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거짓말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병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후배 의사가 다가왔어요. 선배님, 잠깐 시간 있으세요? 창고 정리하다가 재미있는 거 발견했거든요. 뭔데? 오래된 장학금 사업 서류요. 이 병원 재단에서 옛날에 고아원 출신 학생들 지원했었나 봐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좀 볼 수 있을까? 후배를 따라 지하 창고로 내려갔어요.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노란색으로 변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장학사업 수혜자 명단, 지급 내역, 통장 사본까지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페이지를 넘기다가 제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한소정. 고등학교 입학 시점부터 의대 졸업까지 매 학기 50만 원씩 지급된 기록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적힌 예금주 이름. 박만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후배가 옆에서 말했어요. 이 박만수라는 분, 혹시 지금 입원해 계신 그 환자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던데요. 주민번호 좀 볼 수 있을까?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주민번호까지 적혀 있었어요. 틀림없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그 장학금은 아버지의 통장에서 나온 돈이었어요. 발신인이 없다고 생각했던 그 돈이 사실은 저를 버린 그 사람이 보낸 거였다는 말이죠. 지급 시작 시기는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던 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고아원을 나와 혼자 도시에서 살기 시작한 바로 그때부터요. 그럼 아버지는 제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다는 건가요? 찾지는 않으면서 몰래 돈만 보냈다는 거죠?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묘한 슬픔이 뒤섞였어요. 차라리 완전히 버렸다면 미워하기라도 쉬웠을 텐데 이렇게 애매하게 관여하고 있었다니. 선배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됐는데요. 아니, 괜찮아. 정리 잘하고 올라와. 급하게 창고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다가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물을 틀었어요. 찬물로 얼굴을 씻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장학금 서류 사본을 들여다보며 계산을 해봤어요. 매 학기 50만 원, 1년에 100만 원, 10년이면 10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가 어떻게 그 돈을 모았을까? 월 60만 원 받아서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게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굶다시피 살았을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왜 직접 찾아오지는 않았을까? 질문은 계속 이어졌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물어보기로요.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오후 회진 시간을 일부러 늦췄습니다. 다른 의사들이 다 돌고 난 뒤에 병실로 갔어요. 6인실이었지만 다행히 다른 환자들은 재활치료실로 나가고 박만수만 남아 있었습니다. 박만수 씨, 침대 옆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예전에 딸이 있었다고 하셨죠? 네. 그런데 왜 갑자기요? 어떤 이유로 연락이 끊긴 건가요? 박만수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다 옛날 일이고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대답하지 않고 서류를 펼쳐 보여줬어요. 호적 정리 신청서. 자녀 한소정 말소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만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게 어디서 난 겁니까? 공문서예요. 2006년에 당신이 직접 신청한 거잖아요. 왜 딸을 호적에서 지웠습니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달싹이다가 겨우 말을 이었어요. 그때 사정이 복잡했어요. 빚이 많았고 애를 키울 형편이 안 됐고 그래서 버린 거군요. 버린 게 아니라 친척한테 잠깐 맡긴 건데 거짓말 그만하세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으려 했는데 안 됐어요. 친척한테 맡긴 게 아니라 고아원에 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말도 안 하고요. 박만수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저는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때 호적에서 지워진 딸 아직 살아 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이름도 한소정이거든요. 그때 당신이 고아원에 보낸 딸 바로 저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노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천천히 제 얼굴을 훑기 시작했습니다. 오른쪽 눈 아래 작은 흉터를 발견했을 때 그의 손이 더 심하게 떨렸어요. 소정아? 네. 그때 아버지가 버리고 간 그 딸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퇴원을 심사하는 의사가 됐고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의사가 됐어? 혼자 살아남았어요. 고아원에서, 위탁가정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면서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비웃음이었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예요? 나도 찾았어. 정말 찾았다고.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 7년 동안 같은 고아원에 있었는데요. 박만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갔다가 포기한 거잖아요. 서류가 복잡하니까 귀찮으니까요. 저는 다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장학금 지급 내역서였어요. 이건 뭡니까? 당신 통장에서 나온 돈이더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의대 졸업할 때까지 받았던 장학금이요. 그래. 그건 내가 보낸 거다. 왜요? 왜 돈은 보내고 찾아오지는 않았어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너를 제대로 키우지도 못한 내가 어떻게 네 앞에 나서겠냐. 자격이 없으면 돈도 보내지 말았어야죠. 이렇게 애매하게 관여하지 말고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버지는 비겁했어요. 책임지기는 싫고 그렇다고 완전히 놓기도 싫어서 돈으로 때우려 한 거잖아요. 미안하다.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요. 그 말 듣기 싫어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어요. 약해 보이면 안 됐으니까요. 설명해 보세요. 왜 30년 동안 숨어 있었는지, 왜 이제 와서 딸이 죽었다고 거짓말했는지요. 박만수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돌아왔을 때 너도 집도 모든 게 사라져 있었어. 언제 돌아왔는데요?
빚쟁이한테서 도망친 지 일주일쯤 됐을 때 집에 가보니 문이 잠겨 있고 이웃 사람한테 물어보니 너희 엄마도 어디론가 갔다고 하더라. 저는요, 친척이 데려갔다고 했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른다고.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어. 친척 집도 가보고 경찰서도 가보고. 그런데 왜 못 찾았어요? 친척이 어디 숨겨놨는지 말을 안 하더라. 나중에 알아보니 고아원에 보냈다는데 그때는 이미 몇 달이 지난 뒤였어.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고아원에 가보셨어야죠. 갔어. 정말 갔다고. 박만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 번 갔어요. 딱 한 번이요. 서류가 너무 복잡하더라. 입양 절차가 어쩌고, 법원 허가가 어쩌고. 나는 글도 제대로 못 읽는 사람이었어.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무서웠어. 내가 너를 데려가 봤자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어. 자신이 없으면 끝까지 싸웠어야죠. 노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너를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돈이라도 보낸 거야. 그게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었어.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싸우지 않았어요. 저를 위해서요. 냉정하게 말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울면 안 됐습니다. 진료실로 돌아와 문을 닫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책상에 엎드려 한참을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 모르겠었어요. 차라리 완전히 몰랐으면 편했을 텐데 알고 보니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며칠 뒤 저는 옛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병원 기록을 뒤져 그 아줌마가 지금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걸 알아냈어요. 요양병원은 낡고 음침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고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간호사에게 물어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8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저 한소정이에요. 기억하세요? 30년 전에 저를 고아원에 데려다 주셨잖아요. 박만수 딸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 그때 왜 저를 고아원에 버렸어요? 아버지가 시킨 겁니까?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만수가 시킨 건 아니야. 빚쟁이들이 무서웠어. 집까지 찾아와서 애까지 잡아간다고 협박하니까 어쩔 수 없었어. 아버지한테는 말했어요? 만수는 이미 며칠째 집을 나간 상태였어. 연락도 안 됐고. 그럼 아버지 몰래 저를 버린 거네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하다. 그때는 나도 살기 힘들어서. 고아원 어디에 보냈는지는 아버지한테 말했어요? 나중에 만났을 때 말했지. 그런데 만수가 찾아가 보니까 너는 이미 없었다고 하더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들을 말이 없었어요. 병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도 피해자였던 건가? 아니면 그것도 변명일 뿐인가? 다음 날 박만수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병실이 아니라 재활치료실 옆 상담실로 불렀어요. 친척 아줌마 만나고 왔어요. 아버지 몰래 저를 고아원에 보냈대요. 빚쟁이들이 무서워서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나중에 들었어. 고아원에는 정말 가봤어요? 갔어. 한 번. 원장이 서류를 줬어. 복잡한 서류를. 나는 글을 잘 못 읽으니까 그냥 멍하니 서 있었지. 그래서요? 원장이 말하더라. 입양 절차가 시작됐는데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포기한 거예요? 박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 복잡한 절차도 법원도 다 무서웠어. 그래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었어. 그래서 몇 년 뒤에 사람을 통해 알아냈어. 내가 어느 위탁 가정에 있다는 걸. 그럼 찾아오면 되잖아요. 찾아갈 수가 없었어. 넌 이미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텐데 내가 나타나면 방해가 될 것 같았어. 그건 아버지 생각이잖아요. 그래. 내 비겁함이었어. 그래서 돈이라도 보내기로 한 거야. 내가 공부할 수 있게, 대학 갈 수 있게. 일해서 번 돈으로 거의 안 먹고 안 쓰고.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동시에 복잡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비겁했어요. 책임지는 척하면서 도망만 다녔어요. 알아. 미안하다. 이제 그만하세요. 과거 이야기는요. 퇴원 심사는 계속 진행될 거예요. 준비하세요. 냉정하게 말하고 상담실을 나왔습니다. 며칠 뒤 최종 퇴원 심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장과 이사진까지 참석했어요. 저는 박만수의 의료 기록을 정리해서 보고했습니다. 박만수 환자는 재활 치료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했습니다.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면 일상생활이 가능하고요. 더 이상의 입원 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병원장이 물었어요. 그럼 퇴원 조치하는 게 맞겠네요? 의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사 중 한 명이 끼어들었습니다. 사회적 문제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사가 대답했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요양원은 본인 부담금 때문에 어렵고요. 가족도 없어서 본인 부담금을 더 내면 병원 입원 연장도 가능한데 수급비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결국 거리로 내보내야 한다는 결론이었죠.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제가 준비 중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프로그램인데요? 무료 재활 돌봄 센터예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분들을 위한 시범 사업인데요. 박만수 씨를 1호 입소자로 받겠습니다. 병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직접 운영하는 센터 말인가요? 네, 재단 지원을 받아서 준비 중이었어요. 다음 달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료 입소인데요. 대신 센터에서 생활 도우미로 일하셔야 합니다. 배식, 청소, 다른 입소자분들 재활 보조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좋은 방법이네요. 그럼 박만수 씨는 그쪽으로 가는 걸로 하죠. 회의는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퇴원 날 박만수는 휠체어에 앉아 짐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문 앞에 섰어요. 준비 다 하셨어요? 네. 그럼 가시죠. 선생님, 왜 날 도와주는 겁니까?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센터에 가면 규칙을 지켜야 해요. 시간 맞춰 식사하고 청소하고 다른 어르신들 돕고요. 못하시겠으면 지금 말하세요. 하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센터는 병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건물이었어요. 재단에서 기부받은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이었죠. 1층은 재활치료실과 식당, 2층은 입소자들 숙소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박만수를 2층 작은 방으로 안내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죠.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요. 매일 아침 8시에 청소 당번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다른 어르신들 재활 보조 시작하세요. 휠체어 밀어드리고 식사 배식 도와드리고요. 네. 저는 더 할 말이 없어서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복수인지 용서인지 아니면 그저 책임을 떠넘긴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박만수는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복도를 닦고 식사 시간이 되면 배식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쟁반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청소를 제대로 못하기도 했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매일 센터에 들러 입소자들 상태를 확인했어요. 그때마다 박만수와 마주쳤지만 특별한 대화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업무적인 지시만 했죠. 오늘 복도 청소 깨끗하게 하세요. 네. 식사 배식할 때 조심하시고요. 알겠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센터에 새로운 입소자가 들어왔어요. 중풍으로 말이 어눌한 70대 할머니였습니다. 혼자 식사하기 힘들어하는 할머니를 박만수가 조심스럽게 도와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천천히 드세요. 괜찮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만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제 기억 속 아버지는 늘 찌푸린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다른 사람 같았죠. 어느 날 밤 센터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보니 박만수였어요.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살짝 따라갔습니다. 박만수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박만수는 책상에 앉아 낡은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장학금 영수증이었습니다. 노인은 한참을 그 서류를 들여다보다가 펜을 집어들었어요. 종이 한 장을 꺼내 무언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쓰다가 구겨서 버렸어요. 다시 새 종이를 꺼내 쓰기 시작했지만 또 구겨서 버렸습니다. 여러 번 반복했어요. 편지를 쓰는 것 같았지만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센터에는 입소자가 늘어나 15명이 됐습니다. 박만수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청소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휠체어 밀어드리고 밤늦게까지 정리정돈을 했습니다. 다른 입소자들도 박만수를 좋아했어요. 박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지내요.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 박만수는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어느 봄날 센터에서 작은 행사를 열었습니다. 1호 입소자 정착 기념식이었어요. 자원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이 모였고 간단한 식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 말미에 박만수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자리에 앉아 그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딸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빚에 쫓기고 술 먹고 결국 딸을 잃어버렸죠.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어요. 그 뒤로 평생 벌을 받은 셈 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벌을 받은 게 아니라 도망만 다닌 거였어요. 딸을 찾을 용기도 없었고 책임질 힘도 없었습니다. 청중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들었어요. 몇 달 전 제 딸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딸은 이미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었고 저는 그냥 늙은 환자였죠. 딸은 절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박만수는 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딸은 제게 기회를 줬어요. 이 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어르신들을 돕는 일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습니다. 남은 인생을 제가 버렸던 사람들처럼 버려진 분들을 돌보는데 쓰고 싶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니까요.
마이크를 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손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거든요.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센터 마당에 박만수와 저만 남았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소정아, 왜요? 날 용서해 줄 수 있겠냐?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어쩌면 죽을 때까지도 완전히는 못할 수도 있어요. 박만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나는 자격이 없으니까. 하지만요.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지는 모습은 끝까지 보고 싶어요. 도망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해야 할 일하는 거요. 그러마. 그게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에요. 박만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굽혀 절을 했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이 담긴 절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참았어요.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일어나세요. 박만수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내일도 출근 잘하시고요. 네. 청소 깨끗하게 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들어왔어요. 용서는 아직 멀었지만 함께 살아갈 방법은 찾은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센터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는데 박만수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이거.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편지입니다. 30년 동안 못 쓴 편지요. 봉투를 받아들었어요. 서툰 글씨로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읽어봐 주세요. 지금요? 아니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요. 박만수는 그 말을 남기고 식당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야 편지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고 편지지를 펼쳤죠. 서툰 글씨로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맞춤법도 틀리고 문장도 어색했지만 진심은 느껴졌어요. 소정아, 아빠가 미안하다. 너를 지키지 못해서, 찾지 못해서, 평생 숨어서만 살아서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다.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너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이렇게 기회를 줘서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줘서 아빠는 이제 도망가지 않을게. 끝까지 책임질게. 사랑한다, 소정아.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울어도 괜찮았으니까요. 용서는 아직이지만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그래도 함께 살아갈 이유는 찾은 것 같았어요. 센터 창문으로 봄바람이 들어왔고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 만에 받은 아버지의 첫 편지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